자, 이제 26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지배인 나왔네요. 지배인. 지배인 나온 건 여러분 맞춰야 되겠죠? 지배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지배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요. 했네요. 1번. 뭐, 옳은 거 다 고르하는데, 일단 틀린 거 먼저 확인 좀 해볼까요?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디귿번 한번 가볼까요? 본점,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걸 본다.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게 표현 지배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표현 지배인 내용이에요. 표현 지배인 조문 14조 조문이잖아요. 표현 지배인. 근데 표현 지배인의 핵심이 뭐예요? 중요한 건 몇 개. 여기는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이 표현 지배인 외관 법리를 재판상, 이 공법상의 법리에 적용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지. 쉽죠? 일단은 그 디귿번 틀린 거 이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 틀린 게 있나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봤더니 없네요. 그러면 디귿번 찾으면 되는 건데 디귿번 틀린 거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통 5개 지문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찾을 때 어떻게 꽉생 어떻게 찾느냐? 쭉 몇 개 읽다가 틀린 게 한두 개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거 이거 보고 보면서 있죠. 하더라도 거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개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세 개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셔갖고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박스형 나왔다 하더라도 1, 2, 3, 4, 5 중에서 틀린 거 찾으시오. 모르는 거 찾으시오.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제 틀린 것을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오지선다에서 다 읽어봐서 OX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기업번 가볼까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맞습니다. 뭐예요?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원래 지배인의 모습이다. 그죠? 밑에는 표현 지배인은 재판상에 제외된다 그랬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대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공동 지배인이죠. 이 경우에 수동대표, 수동대리,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영업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능동대리할 때는 지배인이 함께 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거는 한쪽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인에 대해 지배인 한 사람에게만 하더라도 영업주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할 때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 행위에 대해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다. 주관적 의사 따르면 안 된다 그랬죠.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에 관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어음행위했던 거. 이거는 거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라 봤죠? 지배인이 할 수 있는 거라 했죠.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고, 그죠? 또 한 가지는 표현지배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적용되지 않는 것. 지배인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하시면서 있죠. OX 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봤는데 동그라미, 2번 봤는데 예를 들면 1번 봤는데 동그라미, 2번 봤는데 동그라미. 디귿번 X네. 그 다음에 리을 번 봤더니 맞네. 그 다음에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하다가 이게 리을 저는 모르겠다. 그럼 이게 두 개, 세 개 있죠. 세 개 알고 미음 알고 내려가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골라내면 된다.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여러분 연습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건 다 책에 있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고지의무 나왔네. 아, 이제 고지의무 나왔네요. 예, 고지의무. 고지의무 그러면 또 스크린 돼야 된다. 그죠? 고지의무. 그럼 답을 가볼까요? 우리가 맞는 건 우리가 확실히 이 정답을 고를 수 있었는지 공부를 했던 것인지 가볼게요. 상법 672조 2항에 따라서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게 뭐예요? 중복보험이잖아요. 이 중복보험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통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통지 의무. 통지 의무다. 그죠? 통지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통지 의무 있다 하더라도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 이 자체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느냐. 이거 여러 번 했지만 중복보험, 보험을 여러 번 가입했다고 해서 이게 고지 의무 대상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중복보험을 여러 번 했죠. 다시 말해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보험 가입했다 해서 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안 알려도 상관없어요. 설령 통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통지 의무는 보험회사에 고지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보험 들었을 때 비례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이 준비 차원에서 예, 법이 중복보험 가입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제가 몇 번 강조한 거라서 4번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뭐 1번 읽어봤더니 모르다, 2번 몰랐다, 3번 몰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2번을 몰랐는데 모르는 지문인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시험장에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2번을 쭉 읽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3번 읽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4번 읽어봤는데 이거 공부한 거네? 봤더니 확실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2번이 모르는데 자꾸 거기서 시험장에서 이게 혹시 답이냐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딱 이미 공부를 한 것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야만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많이 알아놓게 되면 객관식 시험도 빨리 풀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보험 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보험 모집인은 고지 통지 수령 의무도 없다고 그랬죠.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했으니까 맞고요. 보험자 생명보험계약 체결할 때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가 있냐 없냐 문제가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보험계약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원리는 아니에요.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데 청약서에 기재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때는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그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청약서 기재 사항은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놓은 걸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청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보험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 사실도 알고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서 고지를 다하지 않았던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보험계약자 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너 고의 중과실로 너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죠?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공부하는 거면 답은 찾았어요. 보험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위반해서 체결할 때 약관 명시설명을 위반했잖아요. 명시설명 위반하면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잖아. 그죠? 약관에 편입되지 않아요. 설명을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명시 설명을 먼저 했어야 돼. 했는데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어. 책임 못 묻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네, 됐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책에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자, 어음 및 수표에 관한 것이다. 어음 수표가 조금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건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까다롭고 하나는 쉬워요. 그러면 어려운 거는 제껴 놓으면 돼요. 그냥 잘 찍으면 되는 것이고 쉬운 거는 맞춰야 되죠. 하여튼 시험장에 가셔서 있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남들 맞추고 쉬운 거, 기출되었던 거, 중요한 것들은 다 맞춰야 돼요. 그거 맞추고 한두 개, 한 개 정도 있죠. 어, 잘 골라내면 합격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남들이 아는 거,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춰야 됩니다. 자, 28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자기합수표의 이득상환청권. 의 경우에 양도 통지 또는 채무 승낙, 채무의 승낙, 확정일자는 증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자기합수표 발행은행은 이득상환청구 양도, 그에 의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득상환청구 양도 통지할 때요. 지명채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명채권에 의한 승낙이나 확정일자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양립되는 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중 양도받은 자에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다 배운 겁니다. 배우고요. 일단 이득 상환 청구권이 지명채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느냐가 몰랐느냐가 이제 몰랐을 건데 여러분이 그죠? 예, 알아야 된다. 앞으로 어, 이득 상환 청구권이요. 예, 자기가 압수표를 하더라도 이득 상환 청구권은 지명채권화 되기 때문에 양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자기합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존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한 경과에서 수표 사용 권리가 소멸됐어요. 자기합수표예요. 이에 따라서 취득하는 이득상환청권보다 지명채권이다. 아시겠습니까?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승낙이나 확정일자 증서에 의한 양도를 해야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은 그래서 또 가보겠습니다. 3번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지급 제시한 경관 자기합수표는 이득상환청권이 합치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이득상환청을 취득 또는 양수했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다. 이득상환청권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유가증권으로서 어음수표로서는 이제 효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단지 이 자기합수표이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권이 발생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증거증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자기합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합수표 이득상환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서 자신이 이득상환청권자임을 증명해서 이득상환청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기합수표가 만약에요. 시간의 경과에 이득상환청이 발생하면 그 자기합수표는 이득상환청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이다. 알겠죠? 만약에 이 유가증권인 기간이 지난 자기합수표가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득상환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예, 그게 3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만기는 기재됐지만 지급받을 자 등 같은 업요건이 백지인 약속 엄소지니 그 백지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했어요. 이때 어음금 청구권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안 될까요? 중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지어음이라도 원래는 보충하고 행사해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고 행사하면은 어음 청구권으로서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알겠죠? 돈 달라고 하는 그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다. 아니면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잖아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표시한 거잖아요. 그죠? 일때는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백지오음도 행사를 하면 보충하지 않고 행사하면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는 있다. 어음상 청구로서의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알겠죠? 요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기를 백지로 해서 발행한 약소금이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기한은 백지보충을 행사할 수 있는 몇 년? 3년이에요. 뭐예요? 약소금일 때. 수표일 때는 달라요. 알겠죠? 수표일 때는 더 짧아진다. 그죠? 더 짧아진다. 6개월이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수표는 6개월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엄수표 두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한번 잘 풀어봤으면 될 뻔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다 이거 책에 다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포상 나왔네. 이 부포상 이런 거는 점수를 주는 거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부포상. 그럼 가보겠습니다. 3번 한번 가볼까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상무이사입니다. 상무이사. 상무이사는 주식회사 기관에 해당되므로 상법 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무이사, 우리 보통 이제 뭐 영업이사, 이사 등등 있죠? 그런 이사들을 우리가 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상무이사는 얼마든지 이 상급 사용인이죠. 부상에도 겸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감사는죠. 겸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상무이사는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책에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설명했던 겁니다. 상무이사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알면 무조건 빨리 상무이사 나오거나 영업이사 나왔으면 그냥 이사 나왔으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할 거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번 공부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 수작 권한이나 공사와 관련해서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 아무리 북포상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어,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알겠죠? 회사로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손해 주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위험한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포상이라도 그 자기가 주어진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라고 해서 회사가 부담할 채무 보증, 채무 인수, 채무 보증을 한다든지 인수 등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포상은요.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한 사항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그러면 영업주가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질 때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서 만약에 책임진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의 뭐예요?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상업사용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상 부포상이라 하더라도 대리인하고 똑같다 그랬죠? 대리권 똑같습니다. 만약에 표현대리 법리에서 책임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부포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판례였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격리부장. 격리부장 나왔네요. 경상자금 수입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냥 격리 업무죠. 위임받은 거 맞아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독자적인 금융 돈을 빌린다. 사용한다.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죠? 일정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고 이게 이해상충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격리부장에게 자금 차용에 관한 부포상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포상도 지문만 길었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5번도 가보시면 부포상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유인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알겠죠? 남용. 남용은 그 범위, 남용의 기본 요건이 뭐라 했어요? 상업 대리인의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의 이익, 영업주의 이익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남용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은 어때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영업주 본인에게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죠? 107조이라는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법상에 그죠? 대리하고 똑같습니다. 대리권 남용 똑같은 건데 상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 다 부포상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책에 다 있기 때문에 확인들을 꼭 해보시고요. 30번 가볼까요? 주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주총 한번 가볼까요? 기억번. 이것도 박스형인데 이렇게 박스형은 4개를 주거나 5개를 주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변호사 시험도 똑같아요. 4개 주면 더 좋지. 더 쉬운 거 여러분. 4개 중에서 OX 찾는 거예요. OX. 오지서양 선다형도 여러분 전부 다 OX 한 거예요. OX. 여러분 오지선대 별거 아니에요. 오지선대 그냥 5개 중에 옳은 거 찾으라는 거 다 X, OX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절대로 박스는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약간 어려웠다 느껴지는 것은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일부만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지? 라는 그런 것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죠? 어려운 건 아니다. 풀면 된다. 자, 1번 기억번. 이사 선임의 주총의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사 선임 주총의 취소 판결 확정되면 우리가 주총의 결의가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급한다. 소급. 알겠죠?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소급표. 우리가 회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설립무효취소의소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우리 대부분 있죠. 원칙적으로는 에, 장려입니다. 장려. 근데 뒤에 회사 소송 가보면 소급표가 있는 곳이 2곳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주총의 결의가 소급이 있다 그랬고 자본감소무효소가 소급이 있다 그랬잖아. 2가지. 지금 주총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이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판결은 장래에 향해서 틀렸네. 알겠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소급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이사는 자격이 없던 자로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돼 버린단 말이죠. 이후에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선임된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 없어요. 대표이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선임됐다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는 거예요. 왜? 직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직무대행자 가처분이란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대표 선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그죠? 배웠던 거 기본 원칙. 2개 틀렸네. 그럼 2개 틀린 게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가 봐야 된다. 그죠? 내려가 봤더니 왜냐하면 2개씩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이 틀린 게 나와 있네. 그죠? 답은 이거 빨리 찾아야 되죠. 만약에 리을번 아닐까라고 의심스럴 때는 그때는 바로 상황 보고 리을번은 바로 내려가야 돼요. 동일한 결의에 관해서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서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해서 결의 날부터 2개월 경과한 후 주총의 결의 취소에서로 소변경했어요. 추가했어요. 재소기한 준수했습니까? 준수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죠? 개별 따질 때 이렇게 하면서 그림까지 제가 그려드렸죠. 그죠?
이게 제소기간이다. 2개월 제소기간은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했는데 보니까 지나고 났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존재 확인서는 안 되네. 소득 그죠? 안 되죠. 그럼 뭔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뭘로? 주소의 결의 취소해서를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제소 기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하더라도 적법하단 말이죠. 제소 기간 준수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 다 했잖아요. 리룰 맞네. 그럼 빨리 이제 디귿번 읽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고 바로 기억 니은 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뭐 공부하니까 디귿번 한번 볼까요? 회사 설립 무효의 판결, 주총의 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이뤘다. 우리 대세요라 그랬죠. 대세요. 그죠? 회사 소유의 대세요. 꼭 알아두셔야 한다. 대세있다. 넘어갈게요. 자, 잘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31번 가볼까요? 주식에서 이사회 결의다. 이사회 결의 등의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혼합해서 낸 문제죠.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번 가보시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이사 등의 회사와 거래잖아요. 사전에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거래는 무효다. 맞아요. 사후에 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유효된다. 사후 승인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최신 판례. 그렇죠? 사후 승인, 이사 등과 거래해서 사후 승인은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번은 확실히 틀린 걸 알겠고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 헷갈렸을 겁니다. 헷갈리고 약간의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니은번 가보시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 거치지 않았어요. 이게 전자적 대표 행위잖아요. 그때 어때요?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경우 아니라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물론 여기서는 거래 행위가 유효하다 때문에 그죠? 맞는 지문으로 될 수 있어요. 맞는 지문 이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판례는 변경됐어요. 사실은 변경된 게 뭐냐면 이러한 법률은 다 변경됐어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 거치지 않았을 때 그게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악의도 없어야 돼. 악이나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은 알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다음에 알 수 있을 경우 아니라면 유효하다. 이건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경과실이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을 경우는 경과실 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 수 있을 전압 판례가 이제 바뀌어서 알 수 있을 이 선이 이거는 경과실은 뭘로 봤어요? 우리가 판례가 선의로 봤단 말이죠. 그래 알 수 있었을 부분은 유효 맞아요. 근데 알았거나 고의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굉장히 어폐 있게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효하다는 차원에서 맞는 걸로 선의 해석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알았거나 고의 중과실 생각이 그죠?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알겠죠? 거래 행위 그죠?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어, 요게 이제 원래대로 판례죠. 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인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했다. 거래행위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또는 어때요? 무과실까지 필요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행위는 영입적 무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디귿 판례이기 때문에 니은이 판례 변경된 건데 유효하다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현혹을 시켰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좀 예, 우리가 오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최신 판례로서 대표이사가 하는 임무는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상적이 아니고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때 이 파산 신청이 일상 업무냐 아니냐 부분은 판례가 얘기해 준다 그랬죠. 우리 판례가 파산 신청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한 승인은 3분의 2 이상. 이것도 30일번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만약에 니은이 좀 뭐 애매모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학생으로 물어볼 때는 맞출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니은 지문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지문을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넣어놨고요. 최신 판례였으니까 디귿분 21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 그 디귿분하고 그 다음에 리을분도 마찬가지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가볼까요? 32번 위탁매매업이다.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나왔으니까 빨리 우리도 찾아내야 되죠. 위탁매매업. 4번 한번 가볼까요?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이나 이행담보 책임의 이행청구권. 이건 소멸시효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 위탁매매인은 뭐예요? 상인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상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상사시효가 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매매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 있기 때문에 민법 113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탁매매 이득상환청구권, 이행담보, 이행청구권은 상품의 대가가 아니에요.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니죠. 아니죠.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여러 번 했던 판례입니다. 위탁매매는 상인이다. 답이 바로 나왔어야 된다. 그죠? 1번 가보시면 채권 매매 거래 위탁 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 채권을 받은 직무상의 권한인 직원이 채권 매매 거래를 위탁하는 의사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 위탁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직원이 금원 수납에 관한 처리를 해야만이 성립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 문제는 이거 몰라도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혹시 1번 지문이 좀 생소할 겁니다. 이런 생소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읽어보고 그럼 저 놔두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답이 4번에 명확하게 나오면 고르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죠? 자, 2번도 가보시면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 누가 위탁매매인이 이 채권 누구 겁니까? 양도했다. 그때는요. 위탁매매는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로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이 채권 양도는 무권리자 처분의 일반에서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치르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알겠죠?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 매매에서의 그 위탁한 물건 등등에 있죠. 소유권은 누구 걸로 볼 거냐 할 때 우리가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거 여러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탁 매매는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된 본질을 한다. 3번 너무 쉬운 거죠? 됐다. 5번 가볼까요? 위탁 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 매매인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이거 있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에서는 누구 걸 본다?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을 본다. 요 조문 때문에 위탁매매의 제도가 그죠? 이렇게 사문화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하얗게 제가 표시는 다 해놨거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3번 가볼까요?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것이다.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청산. 이게 우리 청산 잘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5개, 4개, 5개 지엽적인 곳을 골라서 이렇게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주는 건데 뭐 청산 부분이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넘어가고 다른 걸 풀어봤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가봤더니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주식회사의 법원에 해산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해산 판결이 확정돼서 해산 등기에 맞춰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청산을 선임해서 취임 등기까지 했다. 아니 법원이 선임할 수 있잖아요. 청산이 그죠? 그래서 취임 등기까지 경유됐어요. 근데 해산 당시에 이사가 해산 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습니다. 이사가 해임됐었어요. 그때 주총의 이사의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됐다. 그죠?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이사는 해산 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총의 결의나 이사의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산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이사임 결의가 무효됐다 하더라도 이 이사가 지금 청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청산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취임 등기 많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산 판결됐을 때는 청산인이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해임됐던 이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그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답이 5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5번이다. 4번 공부해 볼까요?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가름해서 청산인만이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한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때문에 이사가 설령 해임 결의가 무효가 돼서 다시 복구된다 하더라도 청산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가볼까요?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 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우리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산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해서 가처분 결정이 있다. 그 선임된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주주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 주총 결의에 의해서 청산인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이사 검사 선임했다고 해서 청산인 직무대행자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런 거다. 별도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2번 가보시면 당사 쌍방이 현금과 토지를 출자해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비에 따라 할 것을 내용하는 동업계약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어서 실체가 갖추었어요. 그럼 뭐예요? 회사인 거죠. 주식회사인 거죠. 주식회사는요. 청산에 관해서는 어때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청산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법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 자녀자를 분배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식회사 만들어지면 반드시 법정 청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되는 회사라도 만약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총에 따로 청산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거죠. 물론 청산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일반론적인 내용이었어요. 3번도.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잘 안 나왔다가 나왔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잘 따져보면 당연한 걸 이렇게 길게 묻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34번을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갑의 다음 행위 중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이게 한 중급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사례형 문제지.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들인데 사례형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 가볼게요. 어, 일단 디귿번이 허용되다 가볼게요. 주식회사 갑이 주주 B로부터 주식회사 갑 발행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다. 주식회사 갑이 주주 B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기 주식 취득하는데 반드시 이익 배당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외적으로 또 판례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 돈이 나가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기 주식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에 손해를 안 주니까. 미운 번. 주식회사 갑발행의 주식을 CD가 공유하고 있다. 그 주주권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주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주권을 행사할 자를 한 명을 정해야 돼요.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공유자 중 누구한테든지 회사가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게 우리 법 조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요. 알겠죠? 권리 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갑이 주소와 이렇게 알고 있는 C 공유자 중 한 명에게 통지하면 유효합니다. 됐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법조문을 사례화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기업권 가볼게요. 주식회사 갑이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500주를 액면가 5천에 발행했는데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발행했다. 돼, 안 돼? 안 돼요. 액면가는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회사에서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는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동일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알겠죠? 조문에 있는 겁니다. 액면가는 균일해야 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A와 퇴직 합의를 체결하면서 보유한 주식회사, A가 보유한 주식회사 갑 발행 주식을 주식회사 갑이 매수하게 되는 주식 매수 청구를 부여했다. 이럴 때 그 후 주식회사 갑이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약정에 기한 A 주식 매수 청구 행사에 따라서 주식을 취득했다. 이거 우리 최신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자기 주식 취득할 때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법에 규정된 것만 가능해요. 약정으로 주식 매수 청구해 줄게. 나는 어떤 그런 주식 매수 청구, 자기 주식 매수 청구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약정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최신 판례 설명했던 것이고 리을번 주식회사 갑의 대표이사가 주총에 참석해서 주식회사 갑이 취득한 자기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한다. 안 되죠.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떠올려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출처는 다 표시해 놨습니다. 최신 판례 강의부터 다 출처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아 내가 여기 있는 건데도 시험장에서 못 풀었네 라는 반성을 하시면 돼요. 좀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있는 건데 왜 못 풀었네? 라고 반성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여러분 분석하셔야 된다.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번 하나 더 풀어보고요. 어음에 관한 거네. 약속음에 관한 거네요. 어음에 관한 거.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요 약속음도 좀 조심히 봐야 돼. 1번 볼까요? 약속음의 소진이 그 어음 지급길에 지급 거절되자. 이게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환배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배서. 환배서. 환배서 했을 때 발행인이 그죠? 인적 항변이 절단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약속음의 소진이 그 어미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P배서인의 백진 배서가 있는 상태로 교부에서 전자가 어음 발행인 상대로 어음금 청구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발행인이 인적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패소하니까 다시 그 어음을 받아서 이번에는요. 받아서 누가 소진이 아까 봤던 소진이 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다시 어음금 청구서를 제기했어요. 이랬을 때 어음 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그 어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적 항변으로 어음 소진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배서와 관련해서 이제 인적 항변이 절단되느냐 부분,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처음 원 학생들이 아니면은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보지 않았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2번. 어업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서 국내어음으로 인정될 때는 어업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국내어음으로 보는 거죠. 하는 거 이것도 빨리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어음 지급기일에 피사취 신고 등 사고 신고를 하면서요. 사고 신고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했어요. 예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음 소진에 대한 어떤 변제 공탁, 돈을 갚는 거 있죠. 지급하는 어떤 변제 공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 나온 내용들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찾아내 갖고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건데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4번도 어음 발행에 대한 법인 회생 절차에서 어음 소진의 어음상 권리가 어음 소진 어음상 권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회생 계획 규정에 따라서 변경됐어요. 그거는 뭐 어음상 권리자가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경된 것은 뭐예요? 성질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음 소진이 지급은행에 대해서 갖는 사고, 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 없어요. 단지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경됐을 뿐이지 그냥. 지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권한 행사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5번 지문도 여러분이 좀 생소하고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만약에 이 5번 같은 이 부분도 부터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일단 어음 발행에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 신고 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에 이렇게 적 있어요. 지급은행이 어음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재급 제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사안이 문제됐던 것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게 어떤 거냐. 이 사안에서는 이거였어요.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사고 신고 담보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채권 압류를 당하고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송달을 했습니다. 명령의 송달만으로 위에서 나왔던 요건인 사고 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압류 전부 명령이 총달됐다는 것이 그게 소송 계속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은요. 답을 아는 사람은 빨리 1번 잘 고르고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현혹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